전문가들의 더 상세한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백혜련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완규 전 총리 들어갈 때 한 말부터 잠깐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과 이런 것들은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받아주시죠. 안 받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검찰 조사 과정을 끝나고 나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과 함께 인터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부탁합니다. 네, 부탁합니다. 제가 제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비켜주세요. 감사합니다. 백 변호사님 검사 출신이신데 검사 네. 출신으로서 저 그 상황 뭐 어떤 심리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이완구 전 총리가 많은 심리적인 안정을 찾고 또 대책 회의를 많이 하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미 계속된 말 실수로 구설수에 많이 올랐다가 이제 총리직까지 내려놓고 지금 이제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동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대처해야 하는지 전문가 그룹하고도 많이 얘기를 나눴을 것 같고요. 저런 이제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훨씬 좋다고 저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게 아주 그 고도의 연출된 또 전 모습일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네. 검찰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진실을 이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기면서 또 의혹을 부인하는 모습 보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홍준표 지사랑 비교를 아무래도 해보면 네. 또 뭐가 다른지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쵸. 홍 지사 같은 경우는 성격도 그러시고 본인도 검사이고 또 법조인들은 그렇습니다. 이게 사건이 이렇게 일단 시작을 하면 사실 실체적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조인들은 되게 어떤 습관이 나오냐면 이기고 지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홍 지사는 딱 나와서 소명을 하겠노라라고 했지만 나오셔서 검찰이 진실을 밝히는 거,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또 어떤 의미냐면 본인은 가만히 있겠다. 검찰이 밝혀라. 그러니까 입을 다무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방어에서 가장 원칙적인 모습이거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또 홍준표 지사와는 이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금액차도 있고 중간 전달자 여부도 있고 또 현직 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유리한 게요. 사실 3천만 원이면 생각보다 이게 물론 큰 돈이죠. 물론 큰 돈이지만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때 활발하게 정치 활동을 하셨던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이게 드는 액수 중에서 그 3천만 원을 딱 특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약간의 자신감 이런 걸로 반영을 된 거겠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사 끝나고 나오면서 한 말 이완구 전 총리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결백하다는 진실 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겼다 졌다의 말씀이 아니고 진실된 것이 가장 우선이다 한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뭐 이겼다 졌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저는 받은 사실이 없으니까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럼 독대하신 거는 맞나요? 독대 무슨 뭐 이런 것을 기억을 못합니다. 사실 그 선거 와중에. 제가 그렇게 봐서 그런지 벌써 얼굴 색이 검찰에서 참 힘들기 힘든 모양이에요. 조사를 열몇 시간 받는 게 네. 얼굴 색이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흑빛처럼 됐다고요. 굉장히 어두워졌거든요. 힘들죠? 검찰 조사 받으면. 사실 진짜 검찰 조사 받으면 피곤합니다. 조사하는 검사도 정말 진을 빼는데 그 앞에 앉아서 추궁을 당하는 피의자 신분 입장에서는 말도 할 수 없는 거죠. 네. 네. 열몇 시간 저렇게 조사를 하면 중간에 뭐 잠깐 쉬기도 하고 그럽니까? 네, 식사 시간 같은 거는 엄격하게 요즘은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식사하고 약간 이렇게 휴식할 시간 또 그 조사받는 상대방이 좀 쉬고 싶다 이러면 그런 시간들은 배려해서 주고 있죠. 저 경우에는 변호인이 같이 계속 배석해서 조사해 봤나요? 그렇죠. 지금 변호인을 대동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조사받은 16시간 동안 계속 변호인이 옆에서 있으면서 함께 조사받은 것입니다. 네. 네. 이완구 전 총리 또 홍준표 경남지사와 마찬가지로 맞춤형 변호인단 선임이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완구 전 총리 변호인은 그 신문을 맡은 부장검사와 동기 출신이라고요. 이런 부분도 뭐 수사에 영향을 미치나요? 변호사 입장으로서?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요. 네. 우리나라 이제 검찰 수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수사가 완료가 될 때까지는 그 기록 같은 것을 변호인들이 공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끝나고 재판부에 넘어가서 기소할 때 그 다음부터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공격 방향을 잡고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동기분들이라든가 뭐 좀 가까운 사이라든가 함께 일을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 저런 식의 질문을 하고 있고 저런 식의 어떤 것들을 수사를 하고 있으면 이게 방향이 어떻게 가겠구나라는 걸 빨리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죠. 예.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도 문무일 특별수사팀장이랑 이 학연 근무연을 얽힌 변호인단을 선임했거든요. 네. 직접 검사 출신이시니까 이런 경우가 닥치면 좀 부담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사건 처리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같이 오면은 아무래도 친절도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뭐 화를 낸다든지 막 이렇게 하기는 좀 압박 수사를. 하기는 좀 어려우면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의뢰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검사와 친분이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게 사실 의뢰인들이 바라는 건 직접적으로 그 변호인을 선임함으로써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고 선임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거는 거의 없고요. 예. 실제로 조사받을 때 약간의 이제 친절도라든지 편의를 봐주는 부분은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겠죠. 그 뭐 네. 인지상정이니까요. 사실동기가 몇 명이죠? 다 아나요, 동기끼리는? 아니, 다 모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또 그 정보력이 좋은 사람일수록 또 추적을 하죠. 그래가지고 네. 누가 제일 친했냐. 또 이게 반이 있거든요. 연수원 동기들 야, 같은 예. 반 또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정보를 다 파악을 해가지고 네. 친한 이제 변호사를 이제 선임해 들어가는 거죠. 어쨌건 지금 저 이왕 총리가 나오면서 한 말 중에 제일 그 주목되는 부분은 독대했느냐라는 부분에 그 전까지는 독대 없었다라고 했는데 그 선거 와중이니까 그런 건 기억이 안 난다라고 했다는 말이란 말입니다. 이게 조사 끝나고 나서 저 말을 했다는 것이 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고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조사 당시에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였죠. 틀림없이 검찰에서도 가장 뭐 화제가 됐었던 것들이 여러 사람의 증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유영구 전 총리의 운전기사분이 거기에 독대했었다는 얘기까지 했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이제 사전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해놨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 전 총리가 그러면은 응대할 수 있는 방법이 만난 적이 없다라고 정면 부인하는 거는 좀 어렵죠. 오히려 거기서 역봉이 나올 수가 있잖아. 아니 거기 있던 사람들 누가 이렇게 봤다는데 왜 아예 부인하느냐 그랬을 때 딱 저 얘기예요. 거기 선거사무소 그날 바빴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걸 죄를 물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진술은 제가 볼 때는 아주 고도화된 전문가의 조언을 받은 진술이라고 사실 봅니다. 그러니까 정면으로 이미 독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한구 전 총리가 부인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지금 주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미 자기가 내뱉은 말은 있고 그걸 그대로 이렇게 돌릴 수는 없으니까 흐지부지 좀 만드는 그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진술을 하면서 이렇게도 빠져나가고 저렇게도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지금 만든 거죠. 네. 네, 또 하나의 쟁점이 돈을 전달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느냐 이 부분일 텐데 처음에는 비타민 음료 상자 얘기 나오다가 노란 봉투 또 쇼핑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완구 전 총리는 현재 돈을 안 받았다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좀 바뀌는 걸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뭐 정황이나 구체적 정황이나 증언에 대한 힘이 실리는 부분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그 사실은 검찰 입장은 비타민 음료를 검찰에서 밝힌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왜 도대체 그 음료에 잠겨서 돈이 전달됐다는 얘기가 나왔는지조차도 파악을 해보겠다고 하는 게 그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한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것들이 혹시라도 이게 어떻게 보면 검찰 수사의 물타기 작전의 일환일 수도 있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까지도 추적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검찰이 밝히기로는 지금까지 관련자들의 진술은 굉장히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것들이 나오고 있다라는데 어디선가 모르게 자꾸만 이게 흔들리는 진술이 나온다. 또 그날 같은 경우도 선거 캠프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서관들이나 수행비서나 운전기사는 봤다라고 하는데 그날 이제 이완구 전 총리 측 사람들은 일관되게 아예 캠프 관계자들은 그날 오지도 않았다는 식으로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물타기 대응 작전이죠. 네. 근데 그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처음에 진짜 받았구나라는 그 확증 같은 것을 심증을 갖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비타오백 네. 그거였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뭐 돈을 다 넣어봤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네. 지금 와서 보니까 비타오백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쇼핑백이라더라, 뭐 또 뭐 노란 봉투라더라 이렇게 바뀌니까 그럼 이 말을 믿을 수가 있는 거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흔들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그 진술이 그러니까 비타 500이라고 거의 전 국민이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쇼핑백으로 바뀌는 과정이 결국 검찰에 좋은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도 이게 재판에서 어느 정도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은 있는데 지금 쇼핑백, 비타 500과 쇼핑백이라는 얘기가 지금 정확하게 이제 수사 기록이 나와봐야지 알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지금 진술들이, 참고인들이 그동안 초기부터 진술을 했는지.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또 생각하는 건 뭐냐면, 비타 500 바스를 쇼핑백에 넣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렇게. 두 가지 다 사용했다. 그렇지, 그랬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성완종 회장이 이 인터뷰를 했을 때 비타 500에 넣어서 그걸 쇼핑백으로 들고 갔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만약에 성완종 회장이 살아있었다면 그 부분 진술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한번 물을 수가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게 없게 됐기 때문에 이제 네. 참고인들의 진술이 더 중요하게 됐는데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관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은 쟁점이 이제 그 핵심 증인들을 회유하려 했는지 이 부분인데요. 정치자금 수수법 위반의 구속 수사 기준이 이제 2억 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무래도 구속 수사를 받을 것인지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것인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주 사실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검찰에서는 저는 그 부분에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이게 간접 증거들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로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재판에서 굉장히 어려운 입증의 문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회유했던 과정이 정말로 딱 드러난다. 이러면 두 가지가 동시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돈을 받았으니까 회유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직 그 정도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도 수사의 다른 부분도 역시 초점을 맞추고 있고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게 안 밝혀졌기 때문에 사실은 영장을 청구하거나 이러기도 좀 곤란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근데 제가 볼 때는 구속 수사 기준이라는 게 아주 확정적인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자금법에서 왜 2억 원이 구속 기준이라는 말이 저는 이렇게 언론에까지 나왔는지조차가 참 의문이에요.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요즘에 이 구속 기준에 있어서는 액수나 이런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증거 인멸. 네. 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특히 검찰이 앞으로 공판을 정말로 이기겠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저는 이 신병에 대해서 자꾸 불구속 수사 얘기가 나오는데 구속 수사를 확실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홍준표 지사나 이한구 전 총리는 살아있는 권력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사건이 언론에서 많은 관심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압박 수단이 되어서 그나마 이제 해유라든지 참고인들의 해유라 이런 것들이 좀 덜할 수가 있는데 이제 기소하고 나면은 이게 언론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관심도가 덜해지기 때문에 이 참고인들 주변으로 엄청난 해유가 제가 볼 땐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네. 구속까지 되지 않는다면 과연 이 재판 단계에서 검찰이 참고인들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회유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일단 구속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사실은 여태까지 밝혀진 정황만으로도 충분히 그게 이제 당사자, 홍준표 지사 그러니까 당사자까지 개입을 했느냐, 아니면 이한구 전 총리가 직접 개입했느냐, 이 문제만 좀 남은 것이지, 측근들이 사실 지금 해유 작업을 했다는 건 거의 드러난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사건에서는 충분히 제가 볼 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된다고 봅니다. 네. 자, 검찰은 홍준표 지사, 이완구 전 총리 두 사람 다 다음 주쯤 재판으로 넘길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 전망은 또 어떻습니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지금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참고인으로 소환했던 그 분들은 이제 재판에서 증인으로 바뀔 거고 네. 그 검찰이 증인으로 썼던 사람들 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 지사나 이완구 전 총리 입장에서 배울 수 있는 본인들에게 유리한 얘기를 해주는 많은 증인들이 또 있을 거고요. 사실 이 검찰은 입증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돈을 받았다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공격을 할 것이지만 이 상대방으로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그 공격들이 여기저기 여러 가지로 흐트러트러 올 수가 있거든요. 뭐 회계장부 같은 것을 들이밀어서 이게 돈이 이렇게 흘러간 게 다 투명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증인들을 여러 명 세울 수도 있고 또 성지훈 회장이나 아니면 검찰의 어떤 수사에 유리한 증언을 해줄 그 사람들의 발언의 진위 여부, 그러니까 굉장히 신빙성 같은 것이 낮다. 홍 지사 같은 경우도 당장 윤승곤 부사장에 대해서 배달 사고 가능성을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들이밀어서
법원, 그러니까 판단하는 재판부 입장에서 이거 긴가민가 하게끔 자꾸 만들려고 하겠죠. 네. 자, 이제 그 이완구, 홍준표 두 사람 수사는 어쨌건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고 이제 6명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그 백 변호사님 만약에 검사라면 제일 우선 소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지금으로서는 이제 홍문종 의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 2억 원이 지금 새누리당의 부대변인 출신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 돈이 홍문종 의원한테 갔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 홍문종 의원 그 2억 원의 일단 행방, 그거에 대한 수사부터 먼저 시작해야 되지 않나. 네. 예. 네. 양 변호사님은요? 저도 뭐 같은 상황입니다.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메모 외에는 다른 게 딱히 없어요. 그래서 네. 실제로 수사가 얼마나 가능할지 정말로 애초에 이게 문제가 됐을 때처럼 어떤 정치적 관점에서 필요한 어떤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지 법적으로 엄밀하게 입증하기는 많이 어려워 보입니다. 특별한 어떤 변동이 없는 한. 네,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시점이 2012년 대선 전으로 특정이 됐고 액수도 2억 원으로 특정이 됐는데 역시나 뭐 목격자나 증언이 없기 때문에 수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6인에 대한 수사가 쉬운 수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소시효 문제도 있고요. 지금 그렇지만은 그 2억 원이 지금 김모 씨라는 사람에게 전달이 됐다. 요 진술까지 나온 상황 아닙니까, 지금? 네, 그쪽은 부인하고 있지만 지금 2억 원이라는 돈이 경남 기업에서 빠져나갔고 지금 그 줬다고 하는 진술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김모 씨에 대한 수사부터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김모 씨가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김모 씨한테 전달했다는, 직접 전달했다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김모 씨 자체는 제가 볼 땐 정치자금법 위반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김모 씨를 압박을 해서 김모 씨가 과연 자기가 받고 그 선에서 끝난 건지 아니면 그 이선까지 간 건지 이제 그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자, 김기춘 비서실장은 그 서한종 회장이 여기는 지금 다른 그 증인이나 참고인 없습니다만은 어느 호텔 어디 가서 줬다라는 것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수사 불러서 조사할 수 있습니까? 일단 공소시효 문제가 걸리잖아요. 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는 굉장히 어렵고 딱히 어떤 뭐 대가성이 있다라고 보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그러니까 수사라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 소환하기는 좀 어렵고 서면으로 어떤 의견을 받는가 이런 정도에서 그치지 않을까. 근데 걱정되는 건 그거죠. 이 사건이 그러니까 성완종 리스트가 알려지고 나서 국민들에게 어떤 여론조사 같은 걸 해보면 사실 거의 뭐 80% 이상이 사실 받은 거 아니겠냐라고 생각들을 하신다고 해요. 그러면 검찰이 결과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정도의 수사만 하고 다 당연히 무혐의 처리를 하면 국민들의 어떤 의혹 같은 것은 누가 어떻게 씻어줘야 될까? 이게 그대로 정치권에 사실은 부담으로 남을 수도 있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네, 검찰의 마지막 수사, 비리 수사 관례도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 전 두산그룹 회장이 조사를 받고 돌아가는데 어떤 혐의 받고 있는지 짚어주시죠. 일단 두 가지로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박범문 전 수석에 대한 뇌물 공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은행에서 받아야 될 후원금을 학교 계좌로 받아야 되는데 법인 계좌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배임 부분, 요 두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박범문 전 수석에게는 지금 그 중앙대 현안들 이제 안성 분교하고 여기 본교하고 통합 과정, 그다음에 적십자 간호대학 인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달라는 대가로 지금 두산 엔진의 사회이사로 선임을 해줬다든지 부인한테 두산타워를 분양해줬다든지 또 상품권 제공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뇌물 공여 부분이 제일 중점적으로 조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백혜련 변호사 두 분의 전망과 분석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